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알아본 후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알기 전에 스마트폰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휴대폰으로 휴대폰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인 PDA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기능, 리모컨 기능 등이 일부 추가되며 수기 방식의 입력 장치와 터치 스크린 등 보다 사용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기능의 지원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에 접속되어 이메일, 웹브라우징, 팩스, 뱅킹, 게임 등 단말 기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양한 기능의 수용을 위하여 표준화된 또는 전용 운영체제 OS라고도 합니다. 전용 운영체제를 갖추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폰은 휴대폰에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첫 번째 특성은 이동성이 되겠습니다. 이동성은 고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이는 데스크톱 컴퓨터에는 없던 기능으로 인간이 공간을 활용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동성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이동성은 옮겨 다니면서도 휴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공간을 옮겨도 제약받지 않을 가능성인 편재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보시는 것 같이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연결성은 통신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 정보, 인간, 사회의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네트워크는 크게 사회적 연결성과 정보적 연결성으로 구분합니다.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에는 두 가지 연결성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면서 더욱 확장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개인과 개인을 서로 연결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사람과 정보를 연결시켜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연결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개인화 미디어로서의 기기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용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똑같고 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개인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 동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가 중독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일상생활 용어에서 중독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가능성을 띠는 요인에는 첫째, 외로움, 둘째, 충동성, 셋째, 자기 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일수록 습관, 사교, 도피 등의 이유로 중독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충동성 수준이 높으면 자기 생각이나 욕구를 조절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 자기 통제는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될 가능성인 외로움, 충동성, 자기 통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용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용어에는 스몬비, 인터넷 중독 장애 IAD, 팝콘 브레인이 있습니다.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좀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행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증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중독 장애는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금단 현상과 일상생활 속 장애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을 인터넷 중독 장애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팝콘 브레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면서 사람 내의 해백질 크기가 줄어들어 마치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팝콘 브레인은 변화 속도가 느린 현실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 등에 뇌가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사람의 뇌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릴수록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될 경우 늦은 밤 또는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수면 부족을 가져옵니다.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 특유의 밝은 푸른색인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저녁에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 있습니다. 디지털 격리 증후군은 스마트폰을 통한 소통에는 편안함을 느끼지만 직접 만나는 것에는 서툴러서 현실 세계에서는 제대로 놀지 못하거나 어색해하며 현실의 만남이 있는 순간에도 각자 따로 스마트폰만 보며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흔히 커피숍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서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같이 앉아 있으나 서로 각자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러한 모습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보다는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스마트폰은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북목 증후군이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이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 후유증을 말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스마트폰의 장시간 사용으로 목뼈가 휘어지게 되어 디스크로 발전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과 손목이 자주 저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신체에도 무리가 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습니다. SNS에 대한 피로감의 누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증후군, 학생군의 집중력 저하와 학업 성취도 저하, 보행 중 또는 작업 중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상사고의 유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시간 측정하기와 두 번째, 취미활동 즐기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측정하기는 정해진 시간 없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2시간 내지 3시간 혹은 반나절이 금세 지나가 버리죠.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확인한 후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취미활동 즐기기가 있습니다. 취미활동 즐기기를 통하여 운동, 독서,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등을 통하여 본인이 즐길 취미를 꼭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인내심이 사라져 정서 행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족들과 바깥 나들이와 운동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에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부터 가족들과 운동장에 가셔서 운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자가 진단 첫 번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세 번째,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한다. 네 번째,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다섯 번째,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여섯 번째, 운전 중에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검색한다. 일곱 번째,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여덟 번째,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아홉 번째,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10번째, 스마트폰으로 홈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이상 10가지 항목을 자가진단 방법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수를 세어 보셨나요? 자, 본인이 센 개수가 0개에서 3개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니 안심하고 원래 쓰던 스마트폰 사용 습관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개에서 7개이면 중독 초기 증상이 의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해진 시간을 두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개에서 10개이면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취미 생활을 가진다든지 하여 좀 더 건전한 일상생활을 즐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을 공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긍정적 사용으로 중독 증상과 관련이 없으니 오늘 우리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수업까지 안 들으시면 매우 곤란하겠죠? 이상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피아노 앱으로 머리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달리고 있는 차량에 다양한 위험 경보 신호, 도로 교통 정보 등을 자동적으로 무선 전달하여 각종 사고를 감소시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지능교통 서비스 기술이다. 도로 위에 정보 발신 장치를 일정하게 설치한 후 움직이는 차량에게 앞차와의 차간 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과 같은 각종 교통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고 사고 발생이 예상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자에게 사전 경보로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번은 1번을 위해 5.9GHz의 주파수대를 할당했다. 2번은 미국의 국민이 적절한 시설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에 의한 국내 통신 및 대외 통신을 규제하는 것 등이 설치 목적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매우 길고 잘 찾아질지 조금 걱정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검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문제 중에서 특히 1번, 2번이 같이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니 이 문제를 마지막에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전 수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먼저 해결을 하고 2번을 하셔도 되고 시험을 만약에 응시 중이시라고 하실 경우에 두 개 다 못 찾고 하나만 찾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준 점수인 60점만 넘으면 되니 많은 연습을 하셔서 올해 자격증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중요한 핵심어라고 볼 수 있는 문장들이 이러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엇인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 자격증 문제는 특히 답으로 인정하는 곳이 지식백과이니 오늘은 지식백과를 통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답인지 전혀 감이 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를 들어오니 앞서 살펴보았던 통합검색에서의 결과와 다른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백과에 들어와 보시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지능교통 서비스 기술이라고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첫 번째에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를 들어와 보니 달리는 차량의 각종 도로 교통 정보, 위험 경보 신호 등을 자동으로 무선 전달하여 각종 사고를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지능교통 서비스 ITS 기술, 도로상의 정보 발신 장치를 일정하게 설치한 뒤 움직이는 차량에게 앞차와의 차간 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과 같은 각종 교통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전달하고 사고 위험 시 자동적으로 운전자에게 사전 경보함으로써 운전자는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무선 통신망은 와이파이망과 같은 원리로 도로상에 핫스폿이 설치되고 달리는 차량은 해독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받는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5.9GHz의 주파수대를 할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1번을 위해 5.9GHz의 주파수대를 할당했다. 2번은 미국의 국민이 적절한 시설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에 의한 국내 통신 및 대외 통신을 규제하는 것 등이 설치 목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지식백과에서 살펴보았던 문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백과 결과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1번에 대한 답은 스마트 하이웨이이고 두 번째 답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답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확인하시고 답을 작성하실 때 마우스로 해당 부분을 드래그를 하신 후에 파랗게 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누르신 이후에 해당되는 답지로 가셔서 한글 문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지는 그 답지로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1번 답을 하신 이후에는 2번 답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복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답을 복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URL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넣어야 하는데요.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십니다. 하셔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속성창을 클릭을 해주시고 속성창이 나오게 되면 주소 URL을 최대한 가까이 가셔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를 하신 이후에 파란색 위에서 마우스를 겹치게 놓으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신 이후에 복사를 누르셔서 해당되는 답으로 가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1번 답을 일반 컴퓨터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창으로 접속을 하셔서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런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많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답을 찾기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 메뉴를 눌러주신 이후에 지식백과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식백과에서 스마트 하이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 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하이웨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작은 1번의 답은 스마트 하이웨이였고요. 두 번째 답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은 연습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답을 2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경우는 URL도 각각 2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검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답지 작성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이번에는 답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이고 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먼저 이렇게 답을 찾아서 확인을 하셨을 경우에 답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이후에 블럭이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한글 파일을 계속 열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하신 이후에 닫고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답이 총 8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문제까지 하면 총 10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진 1번이라고 할 경우에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하시고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붙이기를 누르고 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되는데 원본 형식 유지가 아니라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동그라미를 체크를 해 주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작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 URL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이후에 속성창을 열어 주십니다. 속성창을 누르신 이후에 주소 URL을 드래그를 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파랗게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시고 복사를 눌러주십니다. 이후에 이 창은 취소를 하시고 닫아주시고 다시 한글 파일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제가 정답과 URL을 바꾸어서 놓았죠. 이럴 경우에 잘 보고 하시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선 임의로 2번에다가 붙이기를 하신 이후에 스마트 하이웨이를 드래그를 하셔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까만색 부분 테두리 쪽으로 가시면 마우스 모양이 하얀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신 이후에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곳에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이동을 해야 하니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신 이후에 까맣게 영역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테두리로 가져가시면 하얀색 화살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해당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시고 깜빡깜빡하는 얘를 꼭 확인하시고 놓으셔야 되는데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 곳에 간 것을 모르고 놓게 되면 이곳에 이상하게 답이 작성되게 됩니다. 반드시 까만색 반짝반짝 하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놓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됩니다. 요 URL 주소가 이번 문제에서는 천만다행으로 같은 URL 주소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블럭 지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복사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URL에서 한번 클릭을 꼭 해주시고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신 이후에 이것을 다시 마우스를 다른 곳에 움직여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곳에 깜빡깜빡 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도 이곳에서 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붙이기를 누르시면 요 칸에 정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을 클릭한 이후에 다른 곳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위치
이곳에 마우스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답도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두 번째 정답인 미 연방통신위원회도 복사를 하시고 한글 정답란을 반드시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 창이 뜨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체크를 하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저장도 눌러야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집합교육을 할 때 상세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검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이나 영상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은 영화 및 소설,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의 내용 및 줄거리를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히 네티즌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일본어로 네타바레라고도 한다. 네타바레는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뜻하는 일본어 속어 네타와 들키다 혹은 발각되다 라는 의미의 바레루의 합성어이다. 이것의 명칭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참 고맙게도 핵심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네타바레라고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타바레를 검색을 하였을 경우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네타바레를 이용하여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으로 오셔서
네타 바레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네타 바레라고도 한다라고 하여 스포일러가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는 음원이나 영상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일러는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히 네티즌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본어로 네타바레라고도 한다. 네타바레는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뜻하는 일본어 서거 네타와 들키다 혹은 발각되다 라는 의미의 바레루의 합성어이다 라고 하여 스포일러가 답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고마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바레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하였을 경우에 지식백과 스포일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문제는 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네타바레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파일로 답을 작성하는 시범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답을 확인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는 답, 글자 바로 옆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시면 마우스 모양이 흰색 화살표에서 I자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를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파랗게 영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적당한 영역이 표시되었을 때 마우스를 놓고 파랗게 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이후에 복사를 눌러주시고 한글 파일을 열어주셔서 한글 파일로 오셔서 해당되는 정답이라는 칸에 마우스를 클릭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좀 전에 이곳에서 답을 작성했기 때문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다른 곳에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클릭만 하시고 마우스를 엉뚱한 곳에서 누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르신 이후에 이 칸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선택을 하신 이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답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답을 찾았던 인터넷 사이트로 돌아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속성창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주소 URL을 마우스로 끌기 드래그를 하신 이후에 파랗게 영역이 표시된 곳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복사 그리고 이 창은 취소하고 닫아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글 파일을 열어 주신 이후에 URL 주소에 다시 클릭을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붙이기가 보이시죠? 정답을 복사를 하게 되면 편리한 것도 있는데 반드시 해당되는 번호의 답란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를 3번 문제나 4번 다른 곳에 답을 넣게 되면 무조건 그 문제는 틀리게 되니 반드시 해당되는 문제 답칸에 답을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하니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답은 스포일러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글과 영어가 같이 나오는데 답을 한글, 영어를 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만 작성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영어로 답을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단 URL 주소는 정확해야 합니다. 이 URL 주소를 클릭을 하여 이 답을 찾았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답은 맞는데 URL 주소가 틀릴 경우에 감점 요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입체주의의 창시자로서 양식 및 매체의 변경에 기교, 독창성, 해학의 한계 없이 작품을 제작하였던 20세기 미술계의 거장이다. 이 사람은 청색시대를 거쳐서 종합적 입체주의까지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다. 아방가르드 미술 모임의 핵심 인물로 많은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 사람은 카멜레온처럼 양식과 매체를 변경해 가며 많은 작품들을 제작했으며 독창적이면서 때로는 도발적이기까지 했다. 이 사람의 전체 이름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건 문제를 읽고 입체주의 창시자라는 말을 보시고 바로 누군지 떠올리시고 그분을 검색을 하여 답을 작성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건 전체 이름입니다. 한국식 이름에서 홍길동이라고 하여 홍길동 세 글자라서 이상이 없겠지만 외국 사람의 이름 같은 경우는 윌 스미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 이름과 윌, 성, 스미스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여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입체주의 창시자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어에 해당되는 말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였을 때는 입체주의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백과에서 통합 검색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주의 창시자라고 하였을 때 입체주의 창시자 조르주 브라크라는 이름도 보이고 입체주의 창시자 파블로 피카소는 누구인가요? 라고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르주 브라크는 현도 1882년 프랑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파블로 피카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체주의 창시자라는 말이 누구인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화면을 살짝 내려보니 입체주의 창시자 파블로 피카소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입체주의 창시자인 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블로 피카소를 먼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블로 피카소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조르주 브라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인지를 검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백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입체주의 창시자이며 양식과 매체의 변경에도 기교, 독창성, 해학의 한계가 없이 작품을 제작하였던 20세기 최고의 거장이다.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 종합적 입체주의까지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다. 아방가르드 미술 모임의 핵심 인물로 많은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문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청색 시대를 거쳐 종합적 입체주의까지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파블로 피카소가 정답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통합 검색에서 파블로 피카소 이외에 조르즈 브라크라는 사람도 입체주의 창시자라고 하여 답이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는 두 개 다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문제에 나오는 정확한 문구가 있는 사람이 답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주의 창시자라고 하여 검색을 해보시면 네, 이때는 파블로 피카소가 다행히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오히려 답이 바로 나와주네요. 이렇게 하였을 때 파블로 피카소 입체주의 창시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초기 청색 시대를 거쳐 종합적 입체주의까지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조하였다라는 문제와 일치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파블로 피카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답을 한글에다 옮기는 방법을 다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를 드래그를 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리고 복사를 눌러주시고 한글 파일로 돌아가셔서 해당 단은 정답 칸에 마우스를 클릭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확인하시고 확인. 두 번째 URL 주소도 마우스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눌러주신 이후에 속성이 나오게 되면 주소를 제일 글자 끝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서 I자로 바뀌었을 경우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끝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더 이상 가지 않을 경우에 왼쪽 버튼을 놓으십니다. 그리고 파란색 영역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복사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취소를 누르시고 한글 파일 돌아오셔서 다시 URL 클릭 하신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 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매우 헷갈릴 수 있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워지니 계속 연습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글 파일은 아직 답안 예시 파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습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계속 많은 검색을 하여 검색 실력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파블로 피카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답으로 하거나 영어로 된 이것을 답으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답으로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답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URL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감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잘 식히고 오셨죠?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역사 유적 중 하나이다. 이것은 톤레사프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언덕 정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글에 묻혀 있던 이것을 처음 학술적으로 조사했던 인물은 프랑스 출신의 박물학자인 앙리 무어였다. 비문이 해독됨으로써 이것이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조가 건설했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나아가 그 외의 유적을 포괄하는 크메르 문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의 명칭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차이나 반도에 캄보디아에 있다라고 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유명한 아마 유적이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로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조가 건설했다라는 이 말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조의 건설로 하였을 경우에 지식인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지식인은 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곳에 보시게 되면 앙코르와트라고 하여 크메르 제국 도시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아마 답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을 찾기가 애매하다 하실 경우에는 더보기 들어가셔서 지식백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식백과를 확인하였을 경우에 앙코르와트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메르 문명이라는 말이 보이고 앙코르와트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캄보디아에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역사 유적 중 하나이다. 유적은 톤레사프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앙코르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는 많은 사원 유적과 왕도였던 앙코르톰 유적도 있어서 이 지역 전체 유적을 앙코르 유적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정글에 묻혀있던 앙코르와트를 처음 학술적으로 조사했던 인물은 프랑스 출신의 박물학자인 앙리 무어라는 이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문제에서 앙리 무어가 찾았다는 말과 함께 톤레샤프 호수에서 20km 떨어진 언덕 정상 정글에 묻혀 있다라는 말로 보아서 답은 앙코르와트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앙코르와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핸드폰에서 한번 답을 찾는 방법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검색어를 이전 검색어를 지워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전 검색에서 지식백과에서 검색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바로 지식백과에서 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검색에 대한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톤레사프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 그리고 프랑스 박물학자인 앙리 무어가 처음 조사를 하였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한글 파일로 옮기는 방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코르와트를 근접하게 마우스를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누르셔서 드래그를 하십니다. 이후에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시고 한글 파일을 열어주신 이후에 정답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택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 URL도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속성창을 열어주십니다. 이후에 주소 URL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이곳을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이후에 복사를 누르십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한글 파일로 다시 돌아가셔서 URL 부분에서 4번에 대한 URL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를 누르시면 정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 검색 자격증 시험에서는 1번이 답이 2개이며 그리고 7번도 답을 2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만 나와 있는데 1번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되어서 총 문제수로는 10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번까지 답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4번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앙코르와트이며 URL 주소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 대한 과제가 있는 것 아시죠? 과제는 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도 꼭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는 댓글도 잊지 말아 주세요.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